일단 다음번 강의는 이미 지난번에 좀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음양오행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내용은 황제 내경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네. 요 책입니다. 대원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안 보이는데 우주 변화의 원리 대원 출판이라고 하는 요 책인데 1960년대 한동석 선생이라고 경희대 의료원을 만든 시조에 해당하시는 분이 쓴 책이고 황제 내경을 완전히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평가받은 책입니다. 여기가 이제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가 가장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서 이 텍스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사실 우리가 뭐 일상적인 생활적인 논리에서 대하는 것은 괴의 논리보다는 음양오행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음양오행 정도만 이해를 해도 하도나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정도만 이해를 해도 지금 보통 이제 조선 성리학자들이 펼쳤던 그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나 논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건 충분할 겁니다. 충분하고 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뇌를 떠난 사고 이걸 내 거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으면 이제 괴 공부를 해야 돼요. 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떠들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모습을 64배 중에 어떤 괴로 제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어요. 떠올리고 그 괴, 예컨대 지천태 괴다. 그럼 지천태 괴에 몇 표가 움직여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게 막 예측이 굴러가는 거죠. 이런 걸 뇌를 떠난 사고라고 합니다. 저도 그게 그렇다는 걸 알고 이제 저는 뭐 익숙한 사람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모든 게 그렇듯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마라톤 풀코스 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뛸 수 없잖아요. 5km 뛰고 10km 뛰고 20km 뛰었다가 풀코스를 뛰는 거지 한 방에 풀코스 뛸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음양오행을 공부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우리 전통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굳이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인지학을 안다고 음양오행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음양오행을 알면 인지학은 딸려옵니다. 슈타이너가 아카샤현대기나 신지학에서 펼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색채의 본질이나 이런 데서 펼치고 있는 그 기본적인 논리의 틀, 우리 동양의 음양오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알면 물론 개념이 다르죠. 개념과 표현이 당연히 다르죠. 개념과 표현이 다르지만 그 개념과 표현의 어떤 장애만 걷어내고 보면 실제로는 지시하고 있는 실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알면 이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마도르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음양오행을 공부할 어떤 의미, 취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이거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만 이 소식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마도르프 100주년 회의에 참가를 하면서 이런 강연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자유 독립이었고요. 또 하나는 슈타인의 언어 이런 거 페미니즘은 원래 그걸 하라고 했죠. 근데 두 개가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두 개 다 부결이 된 겁니다. 두 개 다 부결이 됐는데 참 상징적이게도 우리 모국어에 대한 거고요, 언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3.1운동의 재해석에 대한 거, 이건 역사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언어와 역사, 이게 바로 인간 정체성의 전부거든요. 언어와 역사. 사전적으로도 민족을 정의할 때 언어 역사 공동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데도 언어와 역사 외에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없죠. 언어와 역사, 역사의식 그 자체가 바로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100주년 기념 행사의 내용에 언어와 역사가 두 개 다 지금 한마디로 부결이 된 상태라서 우리는 요번 100주년에 우리의 정체성, 마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해볼 자리는 마련이 안 된 셈이죠. 마련이 안 된 셈인데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같은 자리에 한 마리 오면 그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독립도 이미 제가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국민적음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뭐 대소 많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강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자유와 독립은 국민적음처럼 이렇게 연속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는 실제 생활 현실에서 수요가 있는 이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100주년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좀 되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제라서 좀 금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필요성이 더 큰 주제인데, 여튼 과천에서는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 그 자유와 독립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 자유와 독립 강의를 어쨌든 이 자리가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자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당장 우리 학교의 부모 교사분들만 하더라도 자유와 독립 이거 하자라고 하면 첫 반응은 3.1운동하고 발전업하고 뭔 상관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머리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발전업 교육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의식권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 어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으로도 집단으로도 시대정신으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성감처럼 예시됐던 것이 3.1운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발전업 교육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연결을 해. 아, 그게 그런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했을 때는 굉장히 이런 강의에 대해서 공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서로 간에 공감이 없을 때에는 그게 뭔 상관이라고 하는 반응이 1차적으로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가하실 분들은 혼자 참가하지 마시고 1 플러스 1으로 손잡고 한 명이라도 손잡고 같이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모이고 해서 결국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모험에 대한 거 하고 초중 이제 남은 게 모험에 대한 거하고 초성, 중성, 종성의 관계에 대한 거 두 가지가 크게 남았습니다. 모험에 대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모험은 아래 아는 혀가 오그라져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열린 것과 같이 맨 먼저 만들어졌다. 여기가 그 유명한 청계의자 하는 그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위에 한문을 보면 청계의자라고 되어 있죠. 청계의자야 형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자시에 열린 것을 말하는데 그 모양은 동그랗다. 상호 천냐, 하늘을 상했다라고 한다. 떴다라고 한다. 저 모음 설명하는 데서 아래와 의의 이 기본자 세자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거기에서 아래아를 자시에서 나왔다. 자시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다. 여기를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요. 이런 대목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순대,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순대 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가 뭐냐? 저 때부터 햇볕이 늘어난다. 양기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양기운이 일련의 순환을 어떤 주도하는 기준기운이기 때문에 양기운이 늘어나는 저 출발점을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의는 혀가 오그라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시에 열린 것처럼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자축인데요, 이 축은 토잖아요. 토잖아요.
그리고 자 다음에 반응해서 나오는 게 출국이라서 하늘하고 대응관계에 있는 걸 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상토이기도 하고 얘에 대응해서 나오는 거라고 봐가지고 땅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축시에 열린 것처럼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 평평한 모양은 땅을 돋뒀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아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시에 생긴 것처럼 세 번째로 생겼다. 일어선 모양을 형질입이라고 되어 있고, 요 일어서 있는 모양을 한 것은 사람을 못 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문에 대한 근본 이해하고 관련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 천지인한테 인, 이게 휴먼일까요? 천지인 할 때 인이 휴먼이냐는 거예요. 아니, 모든 생명체죠. 모든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이자, 생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세로로 이자로 표현한 건 맞지만, 이거를 사람의 어떤 직립한 인간의 사지에다가 연결시켜서 어떤 형상 작업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나 자연을 대할 때 워낙에 이게 서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과학, 유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 근시안을 낳잖아요. 자연과의 대립관계를 자꾸 만들어내고. 근데 적어도 동양에서 천지인 할 때 이는 자연과 대립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생명의 발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인자의 원형은 여덟 팔자에 있습니다. 여덟 팔자를 갖다 붙이면 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덟 팔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수, 성수 중에서 성수에 해당하는 목이에요. 형태를 갖춘 목. 근데 목이 의미하는 바는, 그 기운으로는 목은 생명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지학 용어는 에테르예요. 에테르. 에테르가 형태를 갖추면 그게 8입니다. 숫자상으로 동양에서는. 그럼 그걸 대표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에게 맞죠. 우리가 생명을 대표하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그냥 단지 대표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뿐이 없다, 우리가 다다, 우리가 나머지 정복해도 돼, 이런 사상은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붕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천지를 붕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직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원래 취지에 안 맞는 얘기다. 그 다음 이 밑에 여덟 소리는 하나는 닫고 하나는 연다라고 했습니다. 여덟 소리라고 하는 것은 초출, 오와 우원, 제출, 여야, 유여, 이 여덟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덟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닫고 하나는 연다라고 하는 것은 요 세로 라인은 닫는다라는 거예요. 오 하고 발음하든지 우 하고 발음하면 입이 모이잖아요. 우 입이 모이잖아요. 이걸 원수모 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발음하면 열리잖아요. 이걸 비원수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비운수모. 오는 아래와 같으나 입이 오그라지고, 그 모양은 아래와가 의가 어울려 이름이며. 자, 근데 이 모든 나머지 이 여덟 글자는 세자가 어울려 이루어졌다, 그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죠? 이 이 세자를 놓고 아래아가 위에 가냐 밑에 가냐, 왼쪽에 가냐 오른쪽에 가냐, 이거 가지고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세 개가 기본자인데, 이 세 개 중에서 얘가 요 위쪽으로 가 있으면 요걸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여기다 붙이면 이걸 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에 가냐 밑에 가냐, 왼쪽에 붙냐 오른쪽에 붙냐, 한 개 붙냐 두 개 붙냐, 요거 가지고 여덟 글자가 다 나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여덟 글자에 이러저러한 오행적인 뜻이 있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의 성질 자체는, 요 같은 경우에는 오하고 요는, 요와 오는 같으나 이에서 시작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하고 오는 같으나 이에서 시작되고, 이 말은
이 발음하고 오 발음을 연이어서 하면 이 같은 발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고 오 하고 연달아서 계속 발음해 보는 거예요. 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하고 우 하고 연달아서 발음하면 이유유유유유유유유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이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초출해서 제출로 발음이 연결돼 들어간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격적인 본문에 해당하는 거 오와 우어, 오와 우어라고 나오죠. 오와 우어 이게 초출이다. 시어 천냥 하늘에서 나왔다. 위초 출량 이걸 초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야유여는 이를 겸해서 나와서 사람을 겸했다. 이가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 사람을 칭하는 이를 겸해서 나와서 이걸 제출이라고 한다. 이요 하면 요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 하면 유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를 겸해서 나왔다. 근데 이는 아까 천지인의 인이었잖아요. 사람을 뜻하는 이를 겸해서 나왔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초출 제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초출 제출의 순서를 이제 보시라는 거죠. 오와 우어 요야유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와 우어를 설명합니다. 자, 오와 우어 이것은 둥근 것을 하나로 함. 아래 하나 붙었다는 얘기죠. 요야유여는 둥근 것을 두 개로 함. 두 개 붙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두 번째 생겼다. 하나 붙는 게 먼저 생겼고 두 개 붙는 게 두 번째 생긴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 아, 요, 야 이거는 둥근 것이 위나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생긴 양이 되기 때문이다. 양성모음이다 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음성모음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양음은 숫자로 보면 양음인 게 금방 나타납니다. 오, 아, 요, 야 이 네 개가 양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 3, 7, 9잖아요. 홀수잖아요. 홀수, 양이죠. 그래서 성질이 양이다. 그럼 나머지 짝수, 숫자가 붙어있는 것들은 성질이 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한 개 설명해 들어갑니다. 아레아가 여덟 소리에 두루 사용된 것은 양의 음을 거느리며 온갖 사물의 두루 미침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본자 중에서도 아레아가 여덟 소리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서 소리를 이루는데 이것의 의미는 양이 음을 거느리며 온갖 사물에 두루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레아를 지금 양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아레아가 양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붙어있는 숫자와 오행 값이 얘가 5토입니다. 5토. 얘는 10토. 얘는 무수무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규정이 없다. 이거 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요거 5토, 요거 10토입니다. 이 둘 다 토인데 하나는 양토, 하나는 음토. 그래서 양토가 어떻게 갖다 붙는가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달라지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천지인 삼재. 근데 천지인 삼재 이야기할 때 아까 자축인이라고 했잖아요. 자에서 하늘이 열리고 축에서 땅이 열리고 인에서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자축인. 자축인묘 진성어미 신유술에 이거는 천간지지 중에서 지지잖아요. 지지죠. 그러니까 모음을 우리가 지지에서 유비적으로 도출했다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자음은 천간에서 도출한 거네. 대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유기 이론론들은 항상 양극의 대칭 구조를 전제합니다. 이거는 형이상학적 전제가 아니고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존재와 운동은 양극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위 감각이 상위 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양극 대칭 구조죠. 양극 대칭 순환 상승. 이게 유기 이론론, 동양의 유기 이론론이든 서양의 유기 이론론이든 양극 대칭 순환 상승. 이거는 어디서나 늘 통하는 보편 원리다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천간하고 지지도 대칭이잖아요. 자음하고 모음도 실은 대칭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모음을 지지해서 도출했다면 자동으로 청강은 자음에서 도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하고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는 하늘에서 먼저 생겼는데 천수 1은 물을 낳는 자리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아는 그 다음으로 천수 3은 나무를 낳는 자리다. 우는 땅에서 처음 생겼는데 지수 2는 불을 낳는 자리다. 어는 그 다음으로 지수 4는 쇠를 낳는 자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생겼다, 땅에서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음에 붙어 있는 숫자의 의미가 양이냐 음이냐. 양이면 하늘에서 생겼다, 천에서 생겼다, 음이면 땅에서 생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늘에서 먼저 생겼는데 천수 1은 물을 낳는 자리다. 홀수잖아요 1이. 그죠? 그리고 여기가 요 위치가 물을 낳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 위치는 아는 목을 낳는 자리라는 거고, 그건 아까 방위 배당에서 이미 우리가 다 설명한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불을 낳는 자리, 여기는 금을 낳는 자리인 거죠. 여기는 금을 낳는 자리인데, 근데 2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에는 2, 바깥에는 7일 거 아닙니까? 그럼 요는 7이죠, 7. 우는 2에 해당하는 거고, 숫자가. 그러니까 우자는 땅에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요자는 하늘에서 생겼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숫자 값이 양음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양으로 붙어 있는 거는 하늘에서 생겼다, 음으로 붙어 있는 건 땅에서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음양 오행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 양을 천이라고도 해버리고 음을 지라고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게, 순서를 놓고 먼저 나오면 천이라고 해버리고 두 번째 나오면 지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음양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어차피 음양인데, 음양이 다 어디나 이렇게 말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상대적 양이 있다고 했을 때 뭐가 먼저 움직이냐, 순서, 양이 먼저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면 양, 뒤따라 나오면 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오, 아, 우, 어까지 제가 설명했던 보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는 하늘에서 두 번째로 생겼는데 천수 7, 불을 성숙시킨다 라고 했죠. 예, 안에 있는 애들은 생수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성수라고 해요. 이 생과 성도 음양의 관계인 거죠. 생은 생성에 대한 개념은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포물선 운동이 있다라고 하면요, 중간에 딱 끊어놓고 올라가는 여기는 생, 내려가는 여기는 성이에요. 확장되고 있는 거는 생, 수렴되고 있는 거는 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야 유역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요야 유역까지 다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물과 불은 아직 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지는 시초인이 어우러진다. 나무와 새는 음양이 고정된 바탕이니 펴진다. 이건 기와 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질이라는 말을 쓰죠. 기질. 근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기가 먼저, 질이 다음. 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고,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성격화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뭉쳐서 질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기가 뭉쳐서 질이 된다. 그러면 수화목금 4개 중에서는 수나 화, 얘들은 기계통이에요.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저기 아설춘 주에서도 구엄하고 서른이 기라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걔들이 먼저 움직인다, 걔들이 주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 여기죠. 물과 불 1라인이죠. 1라인은 아직까지는 기에 해당하는 거다, 질이 아니다. 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먼저 나오면서, 즉 생이라는 거죠. 생
먼저 나오면서 완성도 그 자체는 질적 완성도 자체는 아직 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므라진다는 거예요. 오 하고 질이 없기 때문에 오. 자, 하는 건 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펴지는 거잖아요. 이 펴지는 거는 질이 있어서 질을 갖추어서 펴진다라고 하고, 자, 종이 있고 횡이 있을 때 종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이걸 음량으로 따질 때 이게 양, 이게 음이거든요. 종이 양, 횡이 음입니다. 그러면 종이 기, 횡이 질일 거 아니야. 따라서 물불에 해당하는 기라고 했으니까 이건 종. 그럼 입모양도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 종이 되잖아. 우도 종이 돼요. 요걸 원수 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옆으로 퍼지잖아. 옆으로 퍼지잖아. 요건 비원수 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종횡이 중요해요. 종횡이. 이걸 종라인을 기라고 하고 횡라인을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금방 설명한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은 음양고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ABC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종라인은 기, 횡라인은 질, 이런 거는 그 종라인이 먼저 나온다. 이런 거는 ABC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국어학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음양을 모르면 해례본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에 대한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나옵니다. 아래하는 천수 5로 흙을 낳는 자리가 그랬죠? 오토라고 그랬잖아요. 양토라고. 그리고 은은 지수식으로 흙을 성숙시키는 자리다. 이것도 양음 관계라는 거죠. 이는 혼자 자리수가 없다. 대개 사람은 무극의 점수로 음양오행의 정기가 신묘하게 어울려 얽힌 것으로 본래 정해진 자리나 수를 이룬다고 논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 무위에 해당하는 거 하나 갖다 놓고 토는 오토, 십토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음에 대한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음도 음양오행 방위의 자리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장이죠. 그럼 자음도 음양오행 방위의 자리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음도 음양오행 방위의 자리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 모조리 다 음양오행에서 따온 거다. 그 말이잖아요. 입모양에서 따온 게 아니고, 예. 국악의 물리적 모양에서 따온 게 아니고 다 음양오행에서 따온 거다. 그 말을 마지막 문장으로 실제로 자음 모음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는 얘기가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성질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났고, 이 초성대 중성이 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합시키는 방식에 대한 거죠. 초성하고 중성을 결합시키는 방식. 네. 박귀역은 비역은 초성, 아는 중성, 기역은 종성인데 이 종성 받침이 종성이라는 거죠. 이 받침은 초성에 썼던 글자를 그대로 쓴다. 이게 규칙이잖아요. 일종의 문법 규칙이잖아. 그 문법 규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 문법 규칙이 가지고 있는 또 오행적 의미를 얘기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음양은 하늘의 이치요 강유는 땅의 이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양은 하늘의 이치고 강유, 이런 것도 이제 주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음양, 강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아까 기하고 질하고의 관계처럼, 생하고 성하고의 관계처럼, 예, 어슴푸레하게 먼저 나오는 거가 있고 조금 더 청탁의 관계처럼, 예, 요소가 아직까지 저기 기처럼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먼저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좀 더 얽힌 게 있고, 밀도가 다른 거예요. 밀도가 좀 더 가볍고 맑고 덜 엉켜 있으면 그걸 양이라고 하는 거고, 더 많이 엉켜 있으면 그걸 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양하고 강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나타나면 그걸 음양이라고 합니다. 사물에서 나타나면 그걸 강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음양이 사물에 나타나면 강유가 된다는 거죠. 운동에 나타나면 그걸 동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품성에 나타나면 그걸 인의라고 합니다. 인과 의, 인이 예제할 때 인의. 근데 이게 전부 다 실은 음양의 다른 이름인 거죠. 음양 따로 있고 동정 따로 있고 강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음양이라고 하는 그 대칭적, 양극 대칭적 성질이 어느 영역에 나타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면 인의라고 하고, 사물의 성질에 나타나면 강유라고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운동 방식으로 나타나면 동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은 전부 음양의 다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음양은 하늘에 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말도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양에서 하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오면 하늘, 뒤에 나오면 땅, 형태가 없으면 하늘, 형태가 있으면 땅, 이런 겁니다. 기운이면 하늘, 물질화되어 있으면 땅,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하늘 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음양은 하늘에 있고 강렬은 땅에 있으라서 중성이 한편으로 깊으면 다른 한편으로 얕고 한편으로 합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벽, 합벽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또 음양강묘 얕고 한편으로 깊으면 다른 한편으로 얕다 그랬잖아요. 깊으면 음인가요 양인가요? 깊으면 예, 위로 올라간 걸 깊다고 안 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간 걸 깊다고 하지. 깊으면 얕으면 뜨는 걸 얕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양. 예. 그러니까 소리 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는 애도 있고 위로 뜨는 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천이라고 하는 거죠. 예, 깊으면 심, 얕으면 천. 이게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유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강하다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합해지면 강한 건가요? 부드러운 건가요? 합해지면 강한 거잖아요. 주먹 쥐면 펼치면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합해지면 강하다는 거고 펼쳐지면 부드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해진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개벽이란 말 쓰잖아요. 개벽. 예, 열릴 개자, 열릴 벽자 둘 다 열린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상대 개념으로 음양으로 합해진다,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얕다. 그럼 이거 네 개를 합하면 심천합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심천은 음양이라고 한 거고 합벽은 강유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자 우 이거는 심천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깊습니까? 오하고 우 중에 우가 깊죠. 얘가 심. 뜨죠. 얘가 천. 예. 중에 하면 많이 열리죠. 이게 벽. 예. 하면 조금 열리죠. 예. 이게 하. 그럼 이게 바로 강유 중에서 열리면 유, 닫히면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하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양오행의 변형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음양오행에 있는 이치들이 우리 소리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천합벽. 자, 그래서 자음에는 아슬순추라고 하는 위치 개념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김양, 얀양, 닫히냐, 열리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음에 있는 아슬순추로 얘기하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모음 전부 후음이라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 지금 적용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초성은 허하고 실하고 날리고 옮기고 무겁고 가벼운 것. 이것은 곧 강유가 나타나 오행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 땅의 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국어학자인데 왜 설명 안 할까? 모르니까 설명 안 하지. 초성 더하기 중성 더하기 종성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 둘이는 뭡니까? 자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얘들은 자음. 근데 이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을 3분화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행의 3호분기로 15개 빼고 금화교육에서 2개 취해가지고 17개 만든 거잖아요.
얘는 청간이에요. 청간에서 도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성, 얘는 모음인데 이 모음은 지지에서 도출하는 겁니다. 맞죠? 아까 자축인에서 하늘 땅 사람이 여덟다 3대를 갖췄다 그랬잖아요. 이래놓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슈타인의 이론도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사람의 타고난 감정 요걸 표현하는 거다 모음은 그렇게 얘기했고 요거는 대상의 성질을 표현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슈타이너가 모음은 사람의 감정 타고난 감정을 표시하는 거고 이건 대상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초성의 성질은 허하고 시라도 허하거나 시라거나 날리거나 옮기거나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다. 이것은 곧 강류가 나타나 여기서 강류가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떠들었잖아요. 다 음량의 다른 이름이다. 근데 사물로 나타난 걸 다룰 때는 강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강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초성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사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슈타인은 어느 이론하고 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강유라고 하는 개념을 썼을 때 벌써 이거는 음량이 사물에 나타났을 때 쓰는 개념이다 라는 걸 알았을 때하고 몰랐을 때하고 해석은 해설이 틀려졌거든요. 달라졌거든요. 자, 그래서 강유가 나타나 이게 오행의 바탕이 이루어졌다. 생과 성 중에서 기와 질 중에서 성과 질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질 중에서는 더 양적인 게 기, 더 음적인 게 질이고 그렇죠? 네, 음량하고 강유 중에서는 더 양적인 게 음량이라는 개념이고 더 음적인 게 강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땅의 공이다. 이게 땅의 공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가 물질적 경험, 대상의 경험 이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초성은 대상의 경험을 나타내려고 한 거다 하는 슈타인의 언어의 이론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은 신천합병으로 앞에 것을 부르면 초성은 오음의 청탁으로 뒤에 것에 화답하는데 초성이 되기도 하고 종성이 되기도 하는 것은 역시 만물이 땅에서 처음 나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이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보세요. 그 밑에 문장까지 읽고요. 초, 중, 종성을 합해서 이루어진 글자에 대해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움직임과 머듬이 서로 근본이 되어 음과 양이 어우러져 바뀌는 뜻이 있다.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묻어 있는 것은 땅이며 움직임과 머즘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자 뒤에 중성에 대해서 이것이 굳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초성이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두 번째 문단에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초성이 되기도 하고 종성이 되기도 하는 것은 만물이 땅에서 처음 나와 땅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초성, 종성 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땅이라고 한마디로 초성, 종성, 자음 이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럼 자연히 얘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성은 하늘이다. 초성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성은 하늘이다. 초성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음량이 팍팍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나온다, 뒤에 나온다. 이거 가지고 하면 먼저 나오는 놈이 양이야. 그렇게 보면 초성 먼저 나오지 어떻게 초성이 먼저 나오잖아요. 글자가 있을 경우에. 물론 홀소리로만도 되니까 그럴 경우는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먼저 나온다라고 보면 초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얘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예. 선후 기준이 아닌 거죠. 지금. 선후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선후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어떤 대상화된 물질적 경험이냐 아니면 인간의 내적인 감정이냐 이거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 대상화된 어떤 물질들, 물질 덩어리들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땅이다.
이거는 인간의 내면의 유동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애들을 이렇게 매개짓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딱 봤을 때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저 대상은 어떤 성질이다 라고 하는 판단과 함께 근데 저게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준다. 이 두 가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맞죠? 저 대상이 어떤 성질이다. 이게 초성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준다. 이건 중성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객관만 인식하든지 주관만 인식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주객관을 동시에 인식하는 겁니다. 대상만 인식하든지 주체만 인식하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대상과 주체가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 중에서 자음은 땅, 즉 대상. 모음은 인간의 내면의 소리, 즉 하늘. 이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글자를 만든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행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요 뒤에가 보면 다른 기준으로 초성 중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다음 뭐 신장이 어떻고 비장이 어떻고 하는 거 건너뛰고요. 그 뒤에 보면 초성 유발동지 천지사야 하면서 초성에는 일어나 움직이는 뜻이 있으니 이는 하늘이 하는 일이며 하죠. 여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초성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엔 초성이 하늘이 하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행의 논리를, 음양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기엔, 근대국가학자들이 딱 보기에는 한 입으로 두말하네. 앞에서는 땅이라고 그랬다.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그러네. 하고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은 혼수 상태다. 비논리적이다. 믿을 수가 없다. 꽤 맞춘 거다.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앞에 기준하고 뒤에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요번에 하늘이다라고 할 때는 시간 순서, 나타나는 시간 순서를 가지고 먼저 나타난 걸 하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초성은 일어나 움직이는 뜻이 있으니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종성은 멈추게 하는 뜻이 있으니 이게 맨 끝이잖아요. 이거는 땅이 하는 일이다. 땅이 하는 일이다. 이래놓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상 초중 종성이 1번, 2번, 3번이잖아요. 순서가. 그죠? 요거는 하늘, 요건 땅, 중간에 있어서 요거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요건 지금 천지인 삼재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앞에는 자음, 모음 두 개로 얘기한 거죠. 자음, 모음 두 개로 얘기한 거고, 성질을 가지고 얘기한, 앞에는 성질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요번에는 순서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논리적 충돌이나 모순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행을 알고 보면 전혀 논리적인 여기에 어떤 충돌이나 모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딱 헷갈리기 좋은 문단이죠. 앞에는 조선은 땅이다 그랬다가 뒤에는 조선은 하늘이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전제 조건들을. 강류를 논하고 있느냐, 음양을 논하고 있느냐, 순서를 논하고 있느냐, 성질을 논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음양이 팍팍 바뀌어버려요. 천지도 바뀌고. 이런 대목이 현대인들이 또 현대 학자들이 읽어도 모르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중간 문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개 오행은 하늘에 있은즉 신의 운행이요 땅에 있은즉 질의 이름이다. 신이라는 거하고 질이라고 하는 글자를 또 대비시켜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이라는 글자하고 질이라는 글자를 대비시켜놨죠. 기라는 글자하고 질이라는 글자도 대비를 시켰었잖아요. 아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라는 글자하고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죠. 기라는 글자로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신자를 이거 분수를 하나하나 보면 이게 볼신자잖아요. 볼신자. 네. 볼신자죠? 네. 요거는 뻗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 퍼져나가는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확 퍼져나가는 거.
뭔가 확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활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걸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신 개념은 존재자 개념이 아니다. 서양 알파벳으로 얘기하자면 동양의 신 개념은 비동사의 비나 빙, 보통 존재자를 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빙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의 개념은. 그럼 뭐냐? 만약에 알파벳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becoming이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양의 신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특정 존재나 존재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기운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고 지라고 대비를 시키고, 따라서 이 신은 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기.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별기운이 바로 스피릿이다. 별기운이 바로 영이다. 그리고 그 영, 별기운이 곧바로 영이고, 그 별기운이 또한 신의 뜻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이걸 이어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양에서는 천문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운 그 자체를 영과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별기운이 뭔데? 음양오행이잖아.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음양오행 그 자체를 그냥 영적인 힘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오행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애들이 있잖아. 태극, 무극, 황극 이런 애들, 극자 들어가는 애들, 이런 걸 그냥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봐서 신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이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양에서는 태극이 신이니까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든지 그 문화권이, 그 공동체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국기로 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태극기를 만든 이유는 태극이 신이다. 근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비나 빈 개념이 아니고 비커밍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세계관의 차이인 거죠. 세계관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동양이건 서양이건 유기이론론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고정된 비잉은 없다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다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 신인 거지. 어떤 특정 대상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신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신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특정 존재자로서 특정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정 어떤 목적과 활동을 하는 어떤 존재라고 신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떠올리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 이 자체가 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신의 개념하고 도의 개념하고 기의 개념하고 이게 다 연결돼서 한꺼번에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행이 하늘에 있으면 신의 운행이 되는 거고 땅에 있으면 지를 이루는 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행이 하늘 땅에서 다 움직이면서 다 반장하는 거잖아요. 다 반장하죠. 이게 바로 유기이론론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으면 이게 인의예지가 되고 이것도 신의 운행이래요. 신의 운행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라고 봐야 되죠. 그럼 뭐를 신이나 기라고 하느냐? 질적인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기나 신에 해당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건 사람의 품성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에너지잖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게 또 신의 운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신비패신, 이거 우리 5장 6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신비패신은 물리적으로 보이잖아. 물리적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바탕을 이루는 거다. 이건 질을 따져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간신비패신 질지성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을 따져야 되는 거다. 질의 성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양의 기초 개념들, 기와 질의 어떤 구별, 음과 양의 구별, 강과 유의 구별, 인과 의의 구별, 이 다 양극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양극대칭 순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유기이론론의 기본 원리는 양극대칭 순환상승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괴테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음양오행 따지다 보니까 전부 양극대칭을 전제로 하고 있죠. 양극대칭 순환상승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유기이론론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가지고 비식의식 다 설명하는 거고,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다 설명하는 거고.
초성에는 이걸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대개 자운의 흐리는 중성에 있는데 또 중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입니다. 초중종성을 어우러서 소리를 이룬다. 이는 역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하되 그 조절과 보충은 사람의 힘인 것과 같다. 이 경우에는 하늘 땅으로 안 나누고 천지인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서로 볼 때는 천, 지, 요걸 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게 다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리에다가 이것은 음이고 이 소리는 음이고 저 소리는 양이다. 요걸 적용하든가 아니면 천지인 중에서 이 소리는 천이고 저 소리는 지고 이 소리는 인이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하든가 아니면 500으로 나눠가지고 부여를 하든가 아니면 계절로 나눠서 부여를 하든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음양, 태극과 음양과 오행이 각자 다른가? 아니야, 안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태극이 걸 음양이고 음양이 걸 오행이라는 거예요. 예. 예, 뭉치면 태극이 되는 거고 펼치면 오행이 되는 거죠. 펼치면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예 간단하게 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요 상태는 안과 밖의 구별밖에 없어요. 오므라져 있는 안에는 안이고, 그죠? 드러나 있는 바깥은 밖이 되는 거죠. 안 밖의 구별밖에 없게 되버립니다. 뭉쳐버리면. 요게 태극이죠. 펼치면 다두손가락 오행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손이 뭉쳐져 있으면 태극이 되는 거고, 펼쳐져 있으면 오행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하고 오행하고 다른 게 아니다. 삼재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태극, 음양, 삼재, 사상, 오행 이런 거는 같은 게 어느 정도로 뭉쳐져 있냐 열려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다른 게 아니다. 물론 저기 태양계에서는 행성들이 다 다르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다 다른 행성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는 음양 오행을 논하는 거거든. 그 결과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뭉치면 음양이고 흩어지면 오행이다. 딱 이렇게밖에 비유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쭉 얘기한 것들은 전부 음양, 삼재, 사상, 오행 여기에 소리의 성질들이 다 배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종성의 초성을 다시 쓰는 것은 그것을 움직여 양이 된 것도 금이요 뭐죠? 음이 된 것도 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원이 다 똑같다 그 말이죠. 기원이 똑같다 금이기 때문이니 그는 실로 음양으로 나뉘어 주재하여 다스리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태초의 기운이 두루 흘러 다하지 않음에 또 사계절의 운행이 순환하여 끝이 없으므로 정에서 다시 원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고 초성이 다시 중성이 되고 중성이 다시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된다. 역시 이러한 이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음양오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이 정이 다시 원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원형이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배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배에서 이게 지금 사계절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계절인데 이 전체를 하나의 궤로 표현할 때는 금쾌로 표현할 거예요. 금쾌는 하늘이잖아요. 네. 금쾌로 표현을 그리고 원형이정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를 원,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원, 여기가 형, 여기가 이, 여기가 정이라고 합니다. 사계절에다가 원형이정을 이렇게 배속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직역을 해보자면 정에서 다시 원이 되고 정에서 원이 되고 수에서 목으로 변해간다는 말이죠. 수에서 목으로 변해간다는 말이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니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겨울이 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같은 얘기죠.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치다. 근데 이건 이 두 개만 보면 안 되고요. 이 두 개만 보면 안 되고 얘가 되지 않냐 생략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순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초성을 정성에다 쓰고 정성이 또 초성으로 가기도 하고 순환한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각각 이제 사례에 해당하는 거고 제자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음이 만들어져 천지 만물의 이치를 모두 갖추니 그 신비로우며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군의 마음을 여시고 그 솜씨를 빌려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뇌를 떠난 사고 아니냐 그 말이에요. 뇌를 떠난 사고다. 이거는 세종대왕이 논리적으로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꽤 맞추어서 뭔가 일부러 만드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작용을 발견한 거다. 발견한 거다. 그 얘기를 계속 정인지 구수에서도 강조하고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수밀관되게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천지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음양오행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해로운 맨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천지자연은 일음양오행이다. 맨 끝에도 그 얘기로 끝나죠.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를 끝납니다. 아주 수밀관되죠. 그러니까 결국 성음의 이치, 즉 소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리학자들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오행적인 구조에다가 소리값을 딱딱딱딱딱 배송하면 그 의미가 다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음소에다가 음양오행 값을 아주 자연스럽게 딱딱딱 배속한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에테르 아스트랄이 그렇듯이 만물의 성질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에테르는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백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녹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잖아. 음양오행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소리의 음양오행 값이 배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소리들을 합하면 음양오행의 어떤 종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음양오행 그 자체가 의미 확장이 되는 거니까 이걸 종합해도 역시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인해 가지고 한글이 기초적인 표의성을 띠게 된다. 이게 저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결론을 드러냈을 뿐이지 저의 해석이 아니고 헤르본에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야. 헤르본을 쓴 이 음양오행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자들한테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지막에 덧붙인 이 말은 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할 필요조차 없어서 생략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의미와 취지는 금방 제가 결론을 냈던 그 의미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순한글이 파자해가 된다. 즉 초성, 중성, 종성을 따로 떼놓고 음양오행을 먹일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의미 부여가 돼요. 그럼 합해도 역시 종합값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표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다음부터는 이제 그 원리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오케이 그거는 납득할 만하네 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실제로 소리에 어떤 음양오행값이 부여된 뜻풀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 검증하는 일, 그게 파자입니다. 그걸 가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민정음의 강의 자체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동안 강의 들으신 것 바탕으로 해서 좀 질의응답할 거 마무리를 좀 하죠. 좀 실감이 나십니까? 음양오행 몰라가지고 모국어 이걸 이해 못하겠네 하면서. 이러니 음양오행은 하나도 학자들도 알지도 못하고 알라고도 안 하고 따라서 교수도 교사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거를 근대의 다른 패러다임의 논리로 억지 해석을 한다. 이걸 교과서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앉아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모국어의 성격과 기본을 알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질문인데요. 보통 이제 인류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신론적인 그 의식을 가진 민족은 좀 위계하다라고 보고 유일신적인 의식을 가진 민족은 고등하다라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신적인 그 어떤 사상
사상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켜 왔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속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보면 굉장히 미개한 것 때문에 지금 음양오행도 그렇게 바닥으로 지금 깔려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일이냐 다냐 가지고 음양오행 같은 유기론은 저거 일적다라는 논리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일과 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펼치면 다고 뭉치면 일이다. 이런 걸 두고 전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도한 의미의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건 전일적 사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유일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다라고 하는 유일신이 있다면 유일신은 완전해야 되죠. 유일신은 모든 것을 포괄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의 1일 수 없다는 게 당연하죠. 2와 대비되는 1, 5와 대비되는 1, 10과 대비되는 1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은 전체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으로서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일적 다가 돼야 그걸 유일신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적 다, 다즉 1. 1과 다를 다 포괄하는 의미의 유일이 아니면 고도한 사상으로 해서 유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단지 한 개라고 얘기해버리면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머지 신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벌도 상대가 되버리죠.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유일은 유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도한 사상으로서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전일적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럼 전일 사상은 그것이 펼쳐졌을 때 형태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 넣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풍속의 수준하고 시대 정신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정 무식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적이고 경험적인 정서를 가지고 만들어낸 문화예요.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문명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의 정수로서 액기스를 뽑아놓은 것을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 사이에는 언제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즉 어떤 시대에 이 세계가 전일적 유기론적인 원리에 의해서 굴러간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3000년 전에 그걸 파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농부들은 그런 건 난 몰라요. 그런 건 난 몰라고 그냥 일상생활 경험 속에서 자기가 산속에 살면 산신을 모시고 바다 옆에 살면 용왕을 모시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당연한 거잖아. 둘 중 하나가 맞는 게 아니고, 예. 문명을 설계했던, 문명을 이끌어 나갔던 리더 그룹, 즉 성인군자 그룹에서 세상에 대한 보편 원리를 발견했다. 이것도 당연한 거고, 이것도 당연한 거고, 일정 무식의 생활인들이 자기의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을 만들어냈다. 이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하다. 그럼 우리가 동양 사상이다 혹은 동양 문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를 지시하고 뭘 대상으로 해서 뭘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풍속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 그 시대의 엑기스 정신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풍속적으로 다신적인 거는 동양이고 서양이고 지금도 모든 곳에 다 남아있어요. 사실은 가톨릭의 성인 개념들이 원래는 지방신 개념들이었잖아요. 그건 따지고 보면 다신교잖아요. 예, 로마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오히려 가톨릭이 정립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지방 잡신들 다신 다 인정해줄게. 단 유일신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서 그 모든 것이 유일신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유출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인정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신과 다신을 동시에 인정한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풍속도 포용하면서 실제로는 유일신 사상을 세운 거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는 동양의 음양오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의 어떤 풍속적인 다신, 이거하고 어떤 그 시대의 핵심 정수에 해당하는 경의 원리, 이거하고를 구별을 못하고 헷갈려서 얘기하는 거는 근대학자들의 왜곡이다. 근대학자들이 지금 그 어떤 일관된 비교 기준을 못 잡고 어떤 때는 이거 봤다가 어떤 때는 저거 봤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다. 그거는 지금 그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시각의 문제인 거지 둘 다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동양에서도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죠. 예. 태극이 신이다. 도가 최상승의 원리다. 이게 유일신 사상인 겁니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고. 근데 그게 펼쳐지면 천변만화입니다. 그리고 풍속적으로는 예, 그 동네 자연 환경에 알아서 적응하면서 알아서 지방 잡힌들을 다 만들어서 쓰는 거죠. 지방 잡힌들은 사냥하는 사람들의 신, 그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신, 고산지대 사람들의 신, 평야지대 사람들의 신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은 사실은 물신이죠. 물신. 예, 자기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에 기복 종교로 발달하는 거잖아요. 기복적인 어떤 사상으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걸 동양 사상의 어떤 시대 정신이다, 핵심 정수다, 원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답이 되나요? 네. 기준이 다른 걸 가지고 막 섞어서 얘기해버리면 올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그 똑같은 현상 서양에도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오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퇴마사. 그거 보면서 참 서양도 똑같네. 동양의 무당들이 저기 마귀 퇴치한다고 이게 좀 패는 거하고 뭐가 달라? 네. 뭐가 달라? 근데 그게 희한하게 또 다른 종교적인 색깔들하고 막 중첩이 돼 있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다양성은 어디나 있다. 그것만 우리가 둘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만 알고 이제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국민정보는 관련해가지고 지금 배운 거 바로 밑에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정음의 초성은 즉 중국 문서의 장르를 말씀하고 초성이요? 다음에 하죠. 따로 하죠. 왜냐하면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용례인데 용례를 얘기할 때에는 이게 어차피 이때 당시에 글자가 전부 한자잖아요. 한자니까 한자 발음 그 군화음이 있는데 그 군독도 있고 음독도 있는데 이제 음독 기준이 지금 다른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음독 기준을 표준화하고 국민정음을 쓰기 때문에 이때 비교 대상이 중국음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음과 비교가 계속 나옵니다. 중국음과 비교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별개로 의문론 분야니까 원리 분야가 아니고 의문론은 실용 적용 분야니까 좀 다른 영역이고 따로 좀 다른 거. 좀 설명하려면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끝까지 이제 강의를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고 다음 학기에 또 공부에 대해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